들어. 그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전시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지태에 하는데 웬 전시장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유럽 얘기를 하는데 유럽 문화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담하는 거라든지 또 유럽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공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자국이 들리나요? 그 지난 시간에 미국의 CES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학생들. 네, 그래서 지난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CES에도 갔던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근데 그 기업을 못 정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생들 하고 하던데, CES는 그 참가 업체를 코트라가 모집할 때 뭐 5월인가 그때부터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다른 전시하고 다릅니다. 빨리 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미리 기업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CES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CES는 전시장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원래 제일 위에 있는 게 원래 전시장인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전시장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 웨스트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유레카 파크라는 게 있어요. 유레카 파크가 홀 G에 있습니다. 홀 G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 단체관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단체관을 모집하는 이제 절차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레카 파크에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전기 기업들은 미국의 CES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CES가 그 참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참가 제한을 해가지고 여기 카테고리에 맞아야 된다, 처음 나온 거야 된다, 혁신적이어야 된다, 완제품이어야 된다, 참가는 2번만 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서 가는 기업들은 유레카 파크에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주차 바로 이번 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 지난주에는 해외 전시라는 게 뭐냐, 또 전시장이 뭐냐, 그리고 실제 전시 미국과 독일과 개최되는 그 큰 전시회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만, 실제로 기업들이 전시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실무적인 절차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요령,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조금 소프트한 얘기를 좀 하죠. 지금 이제 4월 말, 아니 4월 하순으로 이제 들어가죠. 유럽이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대서양에서 계속 그 바닷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겨울철에는 10월 달만 지나면은 엄청나게 이게 그 구름만 끼고 비가 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한 2월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날씨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쯤이면 아주 아름다운 이제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겨울이 여름이 봄이 아름다운 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중에 교수가 살았던 데가 그 런던 남쪽에 있는 그 킹스턴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 킹스턴에 가면 이 리치먼드 파크라고 리치먼드 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배낭여행 가면은 뭐 가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리치먼드 파크는 왕립 공원인데 그 옆에 지금 저 아래 지도가 있죠. 거기를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한 바퀴 뺑뺑 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슴이 정말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진짜 사슴이 천 마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슴들이 같이 놀아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공원이죠. 그 안에 보면 이사벨라 플랜테이션이라 이사벨라 가든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지금쯤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런던에 가면 꼭 한번 특히 이때쯤 가서 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이제 알프스를 이제 잘 구경할 수 있는 데거든요. 교수가 그 전에 지금쯤 아마 그 정부 행사를 하면서 그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넘어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알프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떠가면은 그 알프스 꼭대기, 알프스 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보통 비행기가 1만 메타 상공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뭐 한 4천, 5천 메타로 올라오니까 그냥 바로 아래 이렇게 보이는 이 풍경이 바로 이런 이제 그 눈 덮인 알프스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장관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스위스의 그 유명한 그린델 발트라는 산입니다. 그린델 벨트 산인데 교수가 1991년도에 이 산에 여기 그린델 발트 스위스를 갔었어요. 그때는 아마도 요 아래 그 저 집 있는데 거기까지 눈이 덮여 있었어요. 그 여름에 갔는데 그러니까 만년설이 거기까지 빙하가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한 10년 뒤에 가보니까 지금 요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건가 했더니 지구 온난화인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노르웨이도 가니까 빙하가 저쪽에 빙하가 있는데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갖고 뭐 1930년대 빙하가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뭐 50년에 여기 있었다. 뭐 70년에 여기 있고 90년에 어디 이렇게 말뚝을 박아 점점점 빙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어때요? 지구 온난화를 그렇게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에서 막 이거 뭐 어떻고 한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사계절 아직도 있고 하니 물론 겨울이 좀 있다 따뜻해졌다 그런 거 외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유럽에 가면 엄청나다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막 몸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막 빙하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다, 뭐 무슨 대기 온실가스 뭐 줄이기다 하는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 우리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유럽은 그 그린 산업 쪽이 계속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전시회로 갑시다. 우리 한국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대기업들은 당연히 자기 혼자 가는 거고, 뭐 LG, 삼성, 현대는 뭐 이렇게 한국관으로 가는 일이 없죠. 따로 독립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때요? 혼자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단체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코즈모 프로도 그 옆에서 보는 이런 이제 그 한국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코트라가 이걸 미리 면적을 입찰해서 어느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한국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게이트 만들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주하게 해서 이렇게 뭐 한 20개 회사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한국관이라고 해서 단체관에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
중소기업들은 주로 이제 이 단체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미 전시회, 해외 전시회를 많이 나가본 기업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자기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스에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독립적으로 부스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왜냐하면 한국관을 만들려면 그래도 한 뭐 7, 8개 회사는 같이 가야 정부에서 돈도 대주고 코트라가 그걸 어레인지하고 하는 거지, 2개, 3개 업체 오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2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죠. 네. 자,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가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교수가 해봤습니다. 전시회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조사를 하겠죠. 조사. 이미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무슨 전시회가, 내가 가야 될 전시회가 뭐냐, 뭐 우리 그 상품하고 어떤 매치된 그런 걸 봐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전시회, 뭐 종합 전시회냐, 뭐 전문 전시회냐 이런데 나갈 건지를 광범위한 그런 조사 자료를 서치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방금 그 미국 CES를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전시회도 이 세상에는 꽤 있어요. 유명 전시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스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게.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이 부스, 전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큰 전시 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삼성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뭐 LG, 여기 뭐 현대 이렇게 하고 나면 남은 게 없어. 이 큰 회사들은 5년치, 뭐 6년치를 한꺼번에 예약을 걸어버려요,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다른 회사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전시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시장 강국으로서도 이렇게 큰 회사 가서 다 돈 많이 내주는 게 낫지, 조금만 회사 와가지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엄청난 업무량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전시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전시회 가야 되겠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그 준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스 임차하고 나면은 단계별로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쭉 전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간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이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아마 관여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게 보조해 준다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부터, 뭐 2달 전부터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현재 출장을 가죠. 출장을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할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전시에 참가해서 이제 정보 상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GTA에서 뭐 이렇게 기업의 그 도와주러 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웬만한 수출 기업들은 다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다 전시회 참가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어과학을 전공한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해외 전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또 그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제 준비 다 했어요. 준비 다 하고 이제 지금 저 예약 다 했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실행 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장님과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실행 계획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더 알아요.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워낙 이 해외 전시에 나가는 것은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이 계획을 안 세고 그냥 물론 어느 사장님들은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굳이 뭐 근데 그래갖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주 그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대체로는 이런 일정 계획표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시행착오 트라이얼 에러를 줄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업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정별 어떤 준비 세부 사항을 했는데 보통 전시회, 해외 전시회 가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CES 같은 경우는 1년 전이 아니라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내가 2023년 1월 거 가겠다 그러면 아마 작년부터 벌써 CES 가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길게 되죠. 그러니까 유명한 전시회 갈수록 더 사전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년 전에 이런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쭉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맞게 이제 그리고 전시 주최자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매뉴얼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당신이 신청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날짜별로 이렇게 또 알려줘 이게. 뭐 몇 달 전에는 뭐 하고 그거에 따라서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뭘 신청하고 언제는 뭘 신청하고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이 큰 전시회 같은 데 가려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전시회를 개막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하게 여기 색깔을 교수가 칠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일정별로 세워서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하나하나를 시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단계별 준비사항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엑스비터 매뉴얼 이걸 철저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철저히 읽어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제 단체로 가게 되면 포트라나 뭐 협회 이런 데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단독으로 어느 전시에 간다 그러면 이 매뉴얼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장님들은 그냥 감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읽어보고 정확하게 해야 실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참가 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고 어떻게 또 디자인을 할 거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시회 중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전시회 하기 전까지 그리고 전시회 중에 그리고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이제 이걸로 나눠봤습니다. 참가 신청에서 이제 그 단체 참가냐 한국관으로 단체 참가냐 아니면 개별 참가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단체 참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프로세스가 포트라 같은 데서 이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정도에 하는 전시회다 이렇게 하면 포트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금년 1월 달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에 무슨 어느 나라에 무슨 전시회를 간다 이런 걸 머릿속에 이제 포트라가 먼저 계획을 세워요. 그래 갖고서 그걸 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전시회 내년에 갈랍니까? 그러면 가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 부스를 면적을 이제 임차를 하게 되죠. 그냥 신청을 내게 되죠. 거기까지 전부 다 그 주관하는 한국관 오거나이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참가할 기업들 모이세요 해서 이제 그때 일부 예약금도 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독일 전시회 뭐 지금 그 메디카 아니면 지금 한 6월이나 7월에 있는 전시회를 한다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돈도 다 내고 나갈 업체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CES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복잡한 전시회이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 그걸 확정을 미리 한 6개월 미리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청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당장에 전시품을 포트라 같은 데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기 부산항에서 독일 함부르크 항까지 배가 가는데 한 35일 걸립니다. 이게 배로 싣고 간다고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 보면 35일 더하기 전시장까지 가려면 또 한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0일. 그리고 개막이 그게 전시품이 한 3일 전에 도착한다고 하면 한 44일, 3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포트라가 전시품을 가져와 할 때는 어디냐면 한 2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전시품 내세요. 그걸 모아서 발송하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철저한 그런 이제 그 일정 계획에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배로 못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자기가 들고 가든가 해. 그 많은 전시품 가져가서 그 계획이 없이 하면은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참가하고 단체 참가의 장단점을 좀 교수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먼저 전시에 참가하면은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단체관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선은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뭐 회사가 있어야 하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가야지 하면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그걸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장치를 이렇게 할 때도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예산만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시장을 가서 신청할 때 자투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 한 2달 전에, 3달 전에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결정하고 부스도 장치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인력과 돈이 낭비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봉착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현지에 호텔가 있으면 그 혼자 온 기업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도와줍니다. 전화하면 다 해서 뛰어가서 해주게 돼 있지만 벌써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단체관은 이제 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혼자 가가지고는 부스 확보가 어려운 전시회라 해도 우리 외교 채널을 이용해서 참가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한국관을 만들어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비 부담도 좀 적은 거고요. 그리고 전시품이라고 그냥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통관시키는 게 가장 핵심. 전시품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전시하기 한 3, 4일 아니면 길게는 한 일주일 전에 이게 통관이 돼서 전시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낭패죠 이게.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체관으로 갈 때는 그런 염려는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호텔 예약도 다 해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후속 조치를 이제 포트라나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이어받아 가지고 또 해주는 바이어를 이제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아까 저거 반대예요. 한국관이 있으면 자기 가려고 했는데 그 선정이 안 됐어. 그럼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장치 같은 경우도 자기 혼자 못하죠. 취향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데 이 옆에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업종에 또 그게 있으면은 참 난감하지. 자기가 열심히 다이어하고 상담했는데 또 여기가 또 상담할까봐 이제 그런 거 실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불만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제 부스를 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 코너 부스 이런 데 제일 좋잖아요. 이런데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근데 제비 뽑기 해가지고 여기 돼버릴 그 뒤에 돼버릴 수도 있는 게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단체간에 갈 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교수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여기 있든 간에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왜? 한국관이라는 그 포지션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관에 올 때는 뭐 다이어들이 올 때는 이 한국관에 지금 어떤 제품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지 다 미리 공부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여기 있든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기업들은 특히 회사 중소기업 사장님은 뭐야 난 뒤에 있으니까 바이어들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실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크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전시회에 가겠다고 설정하면 빨리 참가 신청 내야 된다. 조기에 내면은 확실히 혜택이 있어요. 그 이제 할인 혜택도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또 온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어떤 작은 현대 삼성 LG뿐만 아니고 자기가 이런 조그만 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또 올래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시회 끝나는 날
그냥 아예 전시 오거나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신청 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뭐 다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1년 전에 미리 그냥 참가 신청하고 온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뉴얼 숙지해야 된다. 여기 지금 전시회 매뉴얼하고 뭐 신청서 작성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돈을 송금할 때 특히 해외로 송금할 때 이거 돈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적어도 뭐 작은 웬만한 부스라 해도 웬만하면 뭐 $10,000, $20,000 이렇게 보내야 돼요. 뭐 1,000만, 2천만 원씩. 그럴 때 혹시 사기가 아니냐, 송금 사기가 아닌지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참가하는 걸 알고 어떤 사기꾼이 그걸 송금하라고 이렇게 인보이스를 보내올 수가 있다면 혹시 그거 아닌지 그걸 체크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사장님한테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시 부스 예약. 지금 그 국내에는 그 웬만한 해외 유명한 전시회는 다 국내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국내 에이전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미국, 독일 어디 해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갈 만한 그런 그 전시회만 몰아가지고 그 자기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에이전트를 해서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그 예약을 하면 됩니다. 지금 참가 예산도 그래요. 우리나라 전시회는 별로 인기가 없어. 외국 바이어 거의 안 옵니다. 우리나라 전시회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헐값에 이렇게 막 이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외국의 그런 이제 CES나 뭐 코스모 프로나 이런 이름 있는 전시회들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시회 예산은 이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전시 부스 임차료하고 장치비가 50% 이상이라고 보면 돼.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들어가는. 그때 이제 정부 지원은 이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근데 여기 뭐 부스 요원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해주죠. 전시 부스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전시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코너 부스를 해라, 뭐 전시장 가운데로 가라, 가급적이면 화장실 근처는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화장실 옆에가 더 좋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 화장실은 다 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다고 너무 뭐 나쁜 게 아니면 뭐 그렇게 뭐 그 꼭 뭐 나쁘다 그렇게 얘기만은 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 도면이 있죠. 도면이. 그리고 가위표 쳐진 게 이게 그 기둥일 겁니다. 기둥. 예, 기둥인데 기둥 어떤 분들은 기둥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한국도 아니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뭐 여기에 이렇게 있다. 기둥이. 그럼 자기는 여기는 절대 안 할래 그러는데 꼭 이거 있다 그래서 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는 교수 경험으로 보면 심지어 그때 교수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그때 슈퍼쇼라는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슈퍼쇼가 스포링 부스,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 하는 세계 최대 전시회인데 그때 보니까 현장에 가봤더니 어떤 줄 알아요?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어디 뭐 계단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전시 부스를 못 구해가지고 그런데 잠깐 하나 펴놓고 있는 거예요. 바이어도 줄 서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 꼭 무슨 뭐 LG, 삼성, 현대야 뭐 사실 자기들 기업 홍보해야 되니까 멋있게 해보는 있지만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실제는 이게 뭐 화장실 앞에 있든 정문 앞에 있든 복도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 어차피 그 전시 업체 디렉토리에 지금 등재가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바이어들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거 뭐 계단에 앉아서 하고 있나 이제 그런까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피하고 이런 뭐 선택할 때 그래라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이제 이론으로 보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스 외에 이제 서비스 신청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저 뒤에 부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시의 용어, 영문 용어를 이제 지금 해놨는데 이 학생들은 이게 잘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전시장 내에서 쓰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시회에 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당한 이런 영어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주최자가 뭘 해주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VIP 방문객 접견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시에 이제 갔어요. 네, 뭐 부장님하고 같이 갔어. 근데 회사에 회장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CES에는 갑니다. 항상.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자기 회사의 최고의 고객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회사 회장님이 오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 조그만 회사 회장님이야 사장님이야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뭐 매출이 연간 매출이 뭐 몇천억 되는 그 정도 중견기업에 도와주러 갔다 그러면은 회사의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걸 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시장 안에 못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전시 주최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 뭐 지금 그 체어맨이 오시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기 카트라든지 이걸 해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시 주최자가 하는 그런 특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현지 출장 계획의 수리.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거치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 같이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모르면 안 돼.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GTA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 출장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출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무역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에 수차례 이제 출장 다니는 게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은 절반을 해외에서 있다고 그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여러분들의 아마 인생에 있어서 졸업하고 수출회사에 무역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막 출장을 갈 수도 있어요. 출장 가는 게 일이 돼버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전시에 가는 출장은 평소에 안 다니던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태리 출장 잘 안 가잖아요.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 많이 가지. 그래서 그리고 전시에는 기업들이 바이어를 발굴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가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시에 가기 전에는 포트라의 국가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바삭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두 가지 아닙니까? 비행기를 뭘 탈 거냐, 숙소를 어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행기야 뭐 예약하는 되지만은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참고로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이게 이제 지역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아낀다고 한 방에 둘이 가서 막 같이 자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원래 둘이 자기 안 씁니다. 혼자 자요, 혼자. 더군다나 전시의 관리 요원으로, 전시 부스 요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또 일하고 막 계속 서울하고 연락하고 막 하는데 둘이 옆에서 뭐 거치적거리고 뭐 누가 말 걸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코 골고 그러면 어떻게 잠을 못 자지. 그래서 원래는 전시에 뭐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은 원래는 한 방에 혼자 자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건데 이제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하긴 한데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교수가 러시아 근무할 때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에 상담하러 바이어들을 한 10여 명 이렇게 왔었는데 내렸는데 어떤
남자가 이 호텔 체크인을 안 했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디 된가 했더니 같이 온 여자 사장 방에 가 있어. 이거 당신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아이 그냥 뭐 호텔비도 아끼고 뭐 좋지 리스트를 하나 캔슬하라고 뭐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방에 가면 괜찮아. 그건 환영. 그런데 남자 여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조심해. 근데 아시아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거 하는데 원래 서양 사람들은 그런 문화 때문에 같은 동성끼리는 잠을 안 잔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 실제로 여러분이 뭐 그게 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겠지. 유럽에 가서 이렇게 남자 둘이서 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죠. 아시아 사람은 돈 아끼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혼자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한국 민박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큰 도시에 가면 한국 교민 유럽에 많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민박을 해요. 방 하나 그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방 한 두세 개에서 거기서 아침밥을 또 한식으로 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민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그게 좀 이제 불편한 점이죠. 뭐 차로 다니든가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한국 민박도 괜찮아요. 한국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인 민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또 알고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독일 전시장에 민박집에 매년 예약에는 항상 거기가 이제 호텔 신경 쓸 거 없는 거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박도 괜찮겠더라 이거죠. 출장 준비 뭐 복잡하게 지금 써놨는데 이게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과장된 게 아닙니다. 새 전시회 가려면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모두 다 해야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권과 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출장 가는데 가보니까 비행기 타려고 보니까 오마이갓 여권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게 이제 항공사에도 체크 못한 거지.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출장 일정을 이제 한 6개월에 거의 걸쳐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출장 일정이 일주일 늦어져 가지고 하면 6개월이 안 돼. 그럼 비행기를 못 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저 출장 갈 때는 여권부터 다 가갖고 몇 개월 남았나 이거. 6개월 안 남으면 입국을 그 나라에서 입국을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비자가 면제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예 입국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자가 우리 대한민국은 비자를 실제로 받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나 몇 나라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출장 일자가 오늘 며칠이죠? 4월 13일 날 출발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4월 13일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갈 때 어떤 줄 알아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 날짜가 하루 늦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은 4월 12일 날 도착해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지. 유럽에 갈 때는 어때요? 유럽에 갈 때도 몇 시간 있어야 날짜가 4월 13일이 되는 나라도 있어. 이게 유럽도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 가면은 공항에서 12시 될 때까지 벌써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 거기 저 디텐션에 가가지고 거기 저 공항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12시 되면 그때 내보내준다고. 이런 해프닝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할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출발 일자에서 하루 이틀 전에 비자가 시작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자칫 여행사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내가 많이 봤습니다. 러시아에 근무할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있어. 왜냐하면 러시아 지금은 이제 비자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비자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로밍폰, 한국폰 충전기에 충전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시장에 와가지고 한참 종일 일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나가서 전화가 안 돼. 전화만 해보면 그런 경우 참 상식적인 일인데 실제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저녁에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약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참 유럽 같은 데서는 특히 좀 난해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줍니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가도 약 안 줘. 뭐 준 줄 알아요? 저거죠. 시큼한 뭐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어. 그걸 준다. 그걸 계속 마시라고 그래요. 약을 항생제를 안 줘. 그리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의 어느 나라, 영국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의 의료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약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그래서 유럽에 갈 때는 반드시 이 비상약을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낭패를 안 당하죠. 교수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해외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이게 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실제로 여행 가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도 막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때 교수는 살린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응급처치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거 알아요? 여기다 바늘로 찌르는 거 엄지손가락에 할머니들이 많이 하지 엄마들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는 이런 거 비행기에서 2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국 출장 갔다가 출장은 얼마나 바빠요. 한국에서 비행기 탔는데 저녁을 먹고 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고 그래서 화장실 가보니까 내 얼굴이 하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이거 내 얼굴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취하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는 얘기를 바늘로 정말 따주더라고. 이제 비행기에는 그 바늘하고 그 비상 다 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랬어. 아시아나 항공 타가지고 그랬더니 나 좀 따달라고 그랬더니 안 따준대. 왜냐하면 그 의료행위거든 이게 사람 몸에. 그래서 내가 그냥 화를 내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줘. 그랬더니 그건 따줬는데 실제로 체했을 때 여기 딱 눌러가지고 피를 팍 내고 나면 정말 사람이 다시 이제 이 혈액이 돌아옵니다. 이 혈액이 순환돼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교수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특히 무역을 전공한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전시품 진열 도구 그랬죠. 고리, 집게, 클립, 양면 테이프, 너끈, 칼. 교수님 뭐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유럽에 이런 거 사기 어려워요. 나가서 어디 저기 나가야 돼. 문방구까지 가서 뭐 클립 사러 거기 가서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왜 클립 같은 게 필요한지 알아요? 이 전시장 안에 전시 부스가 이제 있으면 전시 부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뭘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게 망에다가 네트에다가 이걸 걸어야 된다. 상품을 걸 때 그때 이런 클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가지고 가면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출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정보 보는 거 알았죠? 이거 꼭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갈 때는 국가정보 꼭 보고 완벽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전시품 이제 전시품을 이제 보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 운송론 이런 걸 배웠을 텐데 이제 전시품이 가는 절차는 똑같아요. 뭐 무역 수출품이 가는 거나 뭐 똑같은데 전시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챙겨야 될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전시품을 이제 보낼 때는 어떤 전시품을 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엉뚱한 거 보내가지고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게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막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이슬람 국가에서 쓰는 주로 그런 뭐 제품을 가지고 간다든지 거꾸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도 바이어 안 오지.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바이어가 부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기 전자제품은 인증이 굉장히 서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나요? 우리나라 화장품 막 중국에 수출할 때 서티 안 받고 그냥 막 가버린다고.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일반적인 선진국 전시에서는 절대 전시 불가. 또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서티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수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장님들은 그래요. 아 이거 바이어가 산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뭐 인증받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인증을 미리 받아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람회 디자인 침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은 아마 그 사장님들 중에 그렇게 회사에서 인증 남의 거 베끼고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걸 베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 교수가 1983년도에 코트라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지금은 없는 국제상사라고 신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체됐어요. 국제상사, 국제그룹이. 그 회사 사람들이 코트라에 불려왔어. 어떻게? 파리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아디다스가 뭐죠? 이게 신발에 있으면 이게 줄이 3개 있잖아요. 이게 아디다스가. 근데 이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가지고 파리 전시에 갔다니까. 그래서 와서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제 한국관에 갔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 압수하고 이 부스 문 닫아버리게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벌금 얼마 내라 코트라한테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게 디자인 침해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국제상사 수출 직원들이 쫓아와서 뭐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 정도까지 하는 그런 회사는 많지 않지만은 이제 이런 특히 패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절대 이 디자인 침해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그러면 내가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이거 비추면 이거 긴지 아닌지 금방 다 알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침해 이런 것은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어떤 제품을 출품하는 게 좋은가.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유레카 파크에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갈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제품, 규격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된다. 유럽 화장품 수출하려면 CPMP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블로그 교수가 해놓은 게 그거 보면은 그 한국 어디 그저 산업기술인가 그저 디자인 그 하는 지원하는 그 기관에서 올려놓은 그 유럽 CPMP 화장품 등록하는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주파수나 전압에 맞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죠? 미국은 아직도 115V 쓴단 110V 쓴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근데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우리하고 또 뭐예요? 헤르츠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60Hz지만 50Hz. 근데 지금은 전자제품에서 다 프리볼트 프리 뭐 헤르츠 해가지고 그 아닌 제품도 많이 있지만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청소기 뭐 세탁기 막 이런 것은 헤르츠가 틀리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 나라의 주파수나 전압이 뭐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지식재산권 아까 디자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근데 이건 뭐냐면 실제 전시에 나가기 전부터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전시의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신제품 가지고 왔는데 막 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이거 훔쳐가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시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올까봐 이게 막 벌벌 떨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우선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촬영 금지 뭐 이런 걸 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걸 묶어놓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막 아니면 뒤에다 놓고 바이오 올 때만 보여준다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 보호 자기 스스로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남이
자기가 남의 것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또 거꾸로 이렇게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아예 미국의 CES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은 아예 전시품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은 다만 그 CES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사진 보내라 해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인공지능으로 보면 이거 지식당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다 그래서 안 또 해버릴 아예 못 오게 그렇게 해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전시품을 이제 그 부산에서 전시품이 배를 타고 떠났어요. 유럽으로 떠났는데 그러면 전시품이 가가지고 나중에 전시회가 끝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전시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죠. 이 전시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슈팩시키는 거.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거죠. 큰 기계랄마 이런 거. 다시 가져오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팔아버릴 수 있겠죠. 그냥 팔아버려요. 자기한테. 아니면 일반인한테. 화장품 아니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폐기 처분. 그냥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버려버려. 아니면 기증하는 거죠. 한인에 이런 데다 기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전시품을 선정할 때 그걸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기증하거나 폐기하거나 팔아버리겠다 하면은 일반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뭐 면세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출로 이걸 잡고 현지에 가서 수입 통관 해가지고 정식으로 세금 내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 이런 거 아예 그 통관 뭐 관세 재산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히나 식품 같은 경우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한국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식품 전시회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면세 통관이 아니고 그냥 다 일반 통관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 제품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현지에 가서 통관시킬지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선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선적서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수입 통관하게 되면 뭐 상관없고 이제 보세 통관을 시키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시장 옆에는 보세 장치장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입장 들어갔다가 전시하고 다시 가져갔다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보세 반입을 하게 되니까 세금을 안 내고 가죠. 그럴 때는 팔면 안 되지. 팔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 추적해가지고 다시 벌금이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은 그런 회사는 다시는 그 전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세 반입되거나 다른 애로 이렇게 면세 통관된 것을 함부로 거기서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한국으로 다시 슈팩시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반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통관할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일시 중지. 이제 전시품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제 미리 생각해서 선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시품이 왜 선적에 대해서 교수가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전시회란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짜에 딱 전시장에 전시품이 도착을 안 하게 되면 난해한 거죠. 이거 정말 전시회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이나요? 전시회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이때다. 그렇게 하면은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날은 뭐 하냐면 이 전시 부스를 여기다 꾸며요. 여기다 내가 여기 전시 부스다 그러면 이날은 전시 여기를 꾸미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한 개 3x3 이 정도만 할 때 얘기예요. 물론 현대, 삼성, 뭐 LG 이런 데는 뭐 한 며칠 전부터 열흘 막 전부터 이게 꾸미기 시작하지만은 이제 작은 어떤 중소기업이 간다 그러면은 보통 그 전날 이제 D-1일 날이 뭐 하냐면 이거 꾸미는 날이에요. 그러면 전시품이 언제 도착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이 D-1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전에 최대 한 5일 전까지는
이 보세 구역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날 이게 전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일 전에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B-5일 전에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 저 보세상 구역에. 그러면 실제 포트에는 언제 와야 되겠어요? 한 2일 정도 걸린다. D-7일에 한국에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통관돼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내륙 운송을 또 한다 그러면 더 D-한 10일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D-7일에 포스트의 데스티네이션이 도착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부산에서 붙일 때 언제 붙여야 되느냐. 이게 계산이 나오죠. 이런 정도만 얘기하면은 물류회사들이 다 알아요. 언제 붙이세요라고.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D-38일 전에 부산항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거꾸로서 계산하면은 언제까지 전시품을 준비해야 돼 또 그 계산이 나오죠. 보통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보통 다 전시품 준비가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적기에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시품은 운송이 대단히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에 언제부터 받아주는 게 그런 게 다 전시 주최자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시 하고 있는데 막 전시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전시회들은 심지어 한 2주, 3주 전에 벌써 넣을 수 있게 와서 장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전시 주최 그 엑스비터 매뉴얼에 이 전시품을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적 절차. 그 운송 방법에서 이건 뭐 중소기업들에 해당은 안 될 수도 있는데 FCL로 할 거냐 LCL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전시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컨테이너 바로 갈 수도 가게 하려면 FCL로 해서 꽉 채워서 가야 돼. 그런데 조그마한 카톤박스 하나 보내면 이걸 뭐 컨테이너 하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체로 할 때는 이 하나의 컨테이너 해서 보내게 되면 분실할 염려가 없죠. LCL로 하게 되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전시품이 분실되거나 또 하여간은 유럽에 특히 그런 일이 어떻게 선진국에서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항구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동부권에서 온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박스 뜯고 거기서 막 끄집어내 갑니다.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 막 가져간다고. 그래서 최대한 이 도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거기 지금 소액 물품 얘기라고 수출 신고 써놨는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수출 신고 수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실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전부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기 회사 수출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품 그랬는데 어떤 것은 선적하고 어떤 것은 선적을 안 할 거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노트북 자기가 사무실에서 뭐 현장에 가서 쓸 노트북 이런 걸 여기다 넣어서 보냈는데 오 마이 갓 전시품이 안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은 여기 컨테이너에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되고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배로 붙인 전시품이 도착하지 않으더라도 자기가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핸드캐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핸드캐리하고 어떤 것은 전시품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선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전시에 그런 선적 날짜를 여유 있게 도착을 해야 되고 CES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CES는 호텔에 있는 볼룸에서 전시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시장의 규격 제한도 있지만 전시품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놔둘 데가 없어. 그러면은 언제까지 정확하게 들여와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거기
도착을 가능한지 그런 것을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도착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연락을 다시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뭐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장소. 거기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하느냐 이거죠. 그건 이제 전시 주최자가 알려 줍니다. 요렇게 하고 어느 뭐 미국 CES에 뭐 부스 넘버가 뭐고 주소가 뭐다 이렇게 쓰라고 알려줘요. 그럼 도어에 따라서 해가지고 나무박스에다가 만들 때 그 나무박스 위에다가 우드박스 위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걸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고 이것은 미국 CES로 가는 독일 메디카로 가는 전시 물품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통관을 할 때나 포트나 이런 데서 스페셜 케어를 해줘요. 그냥 그 등을 빨리빨리 가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소 어디로 갈 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민박 얘기했잖아요. 민박에 있으니까 뭐 물건을 붙이면서 자기 부스로 붙여야 되는데 데스티네이션을 민박집으로 해놓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런 경우 있어. 아니면 직원이 민박집에 가서 그 찾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관이 안 돼요. 그것은 개인 집으로 가는 물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통관 세무서 관세청에 세관에서 볼 때 이건 개인 집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시 물품은 최대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스를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디캐리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드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위에를 볼트로 잠궈 버리기도 하고 못을 쾅쾅 박아서 열지 못하게 그렇게 보통 합니다. 교수가 1988년에 영국에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제 해외 이제 파견을 가니까 내가 집에서 입던 옷 이런 거 다 보낼 거 아니에요.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인감도장을 내 주머니에 양복 속에 넣고 보내버렸어. 다 가고 출발했는데 내 양복에 인감도장 어디 갔지? 야 이거 난감하게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해프닝을 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적할 때는 어떤 걸 보내고 안 보내고 할 것을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시 물품 선적 서류는 뭐 비슷해요. 일반적인 수출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세 통관을 시킬 때는 이 까르네 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가게 되면 현지에서 통관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까르네가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까르네 발급 받으려면 무슨 뭐 돈을 많이 내야 돼. 한 3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상공에서 가가지고 그리고 뭐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서류가 그 물품이 현지에 가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증서인데 만약에 그걸 안 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팔아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이 와요. 그러면 그 돈을 상공회의소에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그래서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 수수료 내느니 그냥 그 시간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서 뭐 수출을 그냥 해버리든가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다. 실무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까르네라는 게 있는데 실제는 뭐 이용한 사람 별로 없다 그런 뜻이겠죠. 자, 전시품을 선정하고 나면은 출장 갈 사람 개인 물품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시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한 일주일 이상 거의 전투적으로 일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힘들게. 그래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신발도 한 2컬레, 양말도 많이 가지고 가고 옷도 여러 벌 가지고 가야 된다. 전시장 내 부스의 복장은 거기 나왔죠. 그 CES에 비즈니스 어타이어 정도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제 드레스 코드가 나왔었는데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현지에서 뭐 공연하거나 이럴 경우에 복장이 너무 야식부리한 그런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시 그 장에서 그러니까 공연하는 연예인들조차도 그 전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위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장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통신기기, 네, 통신이 안 되면 큰일이죠. 디지털 침해라고 써요. 여러분 디지털 침해 알아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 갔다 보면 여자친구 전화번호도 몰라. 이게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돼. 그게 디지털 침해라고 그러는데 이 전시장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든지 배터리가 아웃됐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일이지. 이거 미아가 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상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자기가 교수는 항상 지금도 이 지갑에 그게 있어요. 종이로 정말 중요한 전화번호 한 100개 정도 딱 해가지고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 종이로 프린트 해가지고. 그게 항상 나는 해외 근무하면서 그걸 버릇이 돼 있다. 혹시나 이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잊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정말 특히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정말 그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 쫓아가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이 통신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통관시 유의사항, 이건 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전시 주최자가 지정한 통관 대행, 그러니까 전시 주최자가 통관 대행업체를 해놨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좋다니까.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관행을 파악해야 된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운송시 주의사항, 고려사항. 아까 주소 쓸 때 얘기했죠. 여기다 라벨 붙일 때 이것이 전시품이다, 미국 CES다, 뭐 한노바 메세로 가는 거라는 걸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야 돼. 그러면 금방 보고 해준다 이거죠. 예, 그런 걸 이제 라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문구를 쓰지 마라. 여러분들 그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은 어디 나라든지 디펜스에 관련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까다롭거나 안 되거나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교수가 모스크바에 근무할 때 모스크바 메디컬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 치과 장비가 치과용 그 엑스레이 치과용 엑스레이 이게 조그만해요. 되게 크지가 않아. 우리가 뭐 가슴 잴 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분이 성적서리를 작성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치과용이다, 덴탈 뉴스다 하면서 also military 뉴스도 된다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세관에서 보고 이거 뭐야, 군사용이야,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통과 안 시켜줘. 내가 쫓아가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런 방위 산업에 관련 물품은 3개월 전에 러시아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반입해야 됩니다. 와, 미치겠네. 내일 전시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막 협박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어떻게 뭐 갖다 주더라고요. 예, 아니 했더니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괜히 그런 미리터리 유스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선적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저 상사에 근무하다가 저 파견 뭐 나가는 이사무소 갈 때도 쓸데없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뭐 일일이 지금 볼 거야, 뭘 거야. 통관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실제 실사 통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통관이죠? 전자 통관, 전자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통관시키는 것이 물건을 보고 통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단어를 써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쓰지 않을 단어는 쓰지 마라. 이건 일반 수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가능성 미리 확인하라 그랬죠. 원산지 증명. 반송, 아까 반송 얘기했어요. 반송할 때는 반송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시회가 끝났잖아요. 끝나는 날 보통 전시회가 5pm에 끝난다 그러면 전시회 마지막 날은 3pm에 끝나요. 이게 조금 빨리 해. 그러면은 미리 그 시간 끝나는 날 이제 장치업체가 와가지고 상담을 해. 그래서 나는 이걸 한국으로 ship백한다.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보석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운송의 그 물류회사가 한국으로 ship백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ship백할 때 거기다 또 자기 개인 물품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거 갖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된다. 요즘 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막 USB를 찾고 난리 지금은 클라우드에 올려버리면 되니까 간단하죠. 현지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마음 편히 오면 되겠어요. 자, 사전 마케팅 전시회가 이제 그 주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바이어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시회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진성 바이어를 몇 명이나 확보하냐? 한 명만 확보해도 돼요. 진짜 자기 바이어, 자기 물건을 수입해 줄 수 있는 정말 영양가 있는 바이어 한 명만 찾아도 전시회가 성공이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바이어들 중에서 어떻게 진성 바이어를 찾을 거냐?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시회 가는데 미리 바이어한테 연락 안 하고 간 사람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갈 때 준비를 할 때는 그와 더불어서 바이어 원하는 기존에 거래하던 바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재적인 바이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가 갑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바이어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 출장 가려면 언제 준비합니까? 막 3개월, 4개월 전에 준비하잖아요. 유럽에 있는 바이어도 바로 그 옆 나라에 있더라도 내가 뭐 일주일 전에 저 연락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오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아무리 늦어도 2, 3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가게 됐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갑자기 뭐 전시에 결정이 됐다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한 6개월 내지 심지어 1년 전에 연락을 해야 돼요. 바이어들이 유럽 바이어들 보면 진짜 바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쁜 사람들이 언제 이제 무슨 전시회 간다. 어디 출장 간다. 다 1년씩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한 달 전에 연락해가지고 뭐 지금 갑니다. 뭐 독일 전시회 갑니다. 그러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 또 뭐 바이코리아니 뭐 2021이니 하는 우리나라 마켓플레이스도 이용을 하고 뭐 여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해서 뭐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 지난번에 준 유럽 시장 뭐 진출 전략 그 쿠트라 자료에 상에서 교수가 들어 따온 건데 거기 보니까 독일, 뭐 프랑스, 네덜 유럽의 주요 국가의 그 기업 검색하는 그 웹사이트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간다 그러면 이 뭐 확인해 기할래 이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교수가 이 확인해 기할래 들어가 보니까 이태리 말하고 독일어로 돼 있어요.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이태리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거의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 말은 통해. 신기한 나라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현지에 물론 이제 코트라에서도 뭐 바이어들 초청하겠죠.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걸 좀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바이어들 명단을 찾아서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와라 부스 넘버는 몇 번이다. 나는 꼭 너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곡하게 정말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입장권을 보내야 된다. 입장권. 지금 저 독일 메디카 전시 입장권 50유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부스 하나를 하면 전시회에서 오는 그 참가자한테 배지 주고, 그러니까 엑시비터 배지가 있고 또 보조 요원 일하는 사람 배지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전시 얘기를 하면은 줘요. 근데 그 여기 또 부스 하나에 무료 뭐 배지 몇 개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이상 바이어들 초청하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오려면 50유로 내고 우리 얼마 6, 7만 원 내고 오니까 돈 내고 오라고 바이들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그 입장권이 무료가 됐든 무료 입장권이든 그러니까 컴플리멘트를 받은 것이든 자기가 사서 보내든 하여튼 동봉해가지고 바이한테 보내면 미안해서 안 올 수가 없다. 미안해서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그래요. 한 6개월 전에 연락하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온다. 6개월 전에 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2, 3개월 전에 다시 확정을 받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계속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오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한번 이 옆에 그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 초청장을 만들 때 아예 자기 회사 부스 남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초청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디렉터리 광고. 디렉터리 광고는 뭐냐면 전시의 주최자가 만드는 책입니다. 책. 그 책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든 오프라인 책이든 간에 거기에 뭐 광고를 따로 게재를 실제 그 큰 전시회 가보면 뭐 LG나 삼성은 아예 표지에 뭐 아니면 뒷표지 속표지에 광고를 하나 때린다든지 막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베타 보내는 거. 홍보 자료 키트. 이건 뭐냐면 바이어가 중요한 바이어나 아니면 뭐 어떤 언론인이 왔을 때 이렇게 그 몇 가지 팜플렛이나 회사 속에서 그다음에 카탈로그 이걸 해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는 아예 그렇게 키트로 하나 주자 그런 거죠. 일반 사람들은 줄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접촉 방법. 접촉 방법에서 2, 3일 전에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온다 해도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뭐 와이프가 아팠다 갑자기 뭐 맨날 와이프 아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셨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동구권이나 이쪽 사람들 조금 크레딧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누구 핑계 대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3일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오지도 않은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참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위기 사례 그랬는데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시회에서 정말 그 어떤 사건 사고와 힘든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좀 미리 알아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에 하나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제일 전시회 할 때 낭패스러운 게 바로 전시품 도난 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럽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무슨 도둑놈이 이렇게 많습니까? 미안하지만 도둑놈 엄청나게 많아요. 막 심지어 부스에 노트북을 이렇게 철사로 막 묶어놨거든요. 그걸 막 짜고 가져간다니까. 왜냐면 전시 부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몰려오면 막 정신없지 막 뭐 이거 하고 있으면 뭐 이것도 모으는데 정말 그 땡치를 자르고 가져간다고 뭐 실제 그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노트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완전히 철사를 묶어놔서 가져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고 특히 이제 살기가 힘들어질 때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경기가 나쁠 때 와가지고 그래서 그 전시장에 들어왔다 나갈 때 티켓 주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네 애들이 막 와가지고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현장에서 도둑 맞는 것도 있지만 전시품을 아까 얘기했듯이 항구에서 실제로 또 교수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정보통신 박람회 하는데 이제 물류회사에 전화가 왔어. 이거 검수해보라. 그래서 검수를 쭉 보니까 이 박스가 이게 뜯은 자국이 보여. 그래서 보니까는 모니터, 뭐 노트북 막 훔쳐가고 그래요. 누가? 항구에서 그 일하는 하역 인부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품을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LG나 삼성이나 최신 그런 이제 텔레비전 이런 게 나오면 그거 가져가려고 그냥 뭐 엄청나게 막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자, 그러면 전시회 기간 중에 도둑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그 도난 보험도 이제 미리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첫째 할 일은 뭐 경찰에 전시 주최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전시 주최자한테 지금 도둑 맞았다. 그러면 경찰을 불러다오. 그럼 경찰이 와요. 그럼 경찰이 어느 나라든지 다 압니다.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그 양식 영어로 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다가 그 진술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뭐가 어디서 도둑 맞았다, 노트북을 한 대를 뭐 도난했다, 분실했다, 뭐 이런 것들을 도난하면은 그 확인서를 써줍니다. 경찰 조서를.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내에 와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물류회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경찰 확인서를 받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건 2014년도 뭐 우리나라 언론에 났던 기사예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못해서 뭐 잊어버릴 것도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이제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막 가져가니까 거의 007 작전하듯이 막 수송을 하는 그런 이제 일에 대한 게 지금 그런 이제 기사로 지금 국내 신문에 기사 있는 걸 교수가 적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국 회사가 쿠트라에서 러시아가 이제 초기에 개방이 돼서 이제 거기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아마 러시아 또 먹을 거 없을 거예요. 식품을 거의 수입에다 먹어야 되는데 한국 식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회를 하고 현지에서 판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물류회사가 그거 뭐 통관됩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통관 안 시켜줘. 식품을 통관이 하루 이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시회를 못하고 심지어 한국 뭐 방송에 막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수가 하노바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제 며칠 전에 보통 이제 전시회가 개최되기 전날 D-2일이나 D-3일에 이제 도착을 해요. 현지에 관리하실 분들이 부스 요원이 도착을 하는데 어느 사장님이 공항에서 붙잡혔어. 붙잡힌 게 아니라 공항에서 이제 나왔는데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고 알아요. 뭐 한 개 만들어 한 개 시제품 만들었는데 그걸 들고 오다가 세관에서 공항 세관에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이게 잘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이거 뭐냐? 하노바 정보통신 박람회 갑니다. 그래요? 그거 얼마짜리 되죠? 그러니까 글쎄 이건 뭐 연구개발 이거 하면은 이게 뭐 한 뭐 2만 달러 되나 3만 달러 되나 뭐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간다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놀래 거기다 봉인해 버렸어. 이거 안 돼 하고. 그래 이제 제가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직은 상품 가치가 없다. 이건 시제품인데 무슨 도로 한국 가져갈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봉인된 채로 가져왔어 이렇게. 현지에 보여만 주려고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 물품을 이제 말해서 시제품액이 있다 이거죠. 그럼 박스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상에다가 거기다 써야 돼. 뭐 라스베가스 CES로 가는 것이다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통과할 때 거기 보이잖아요. CES 그러니까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것만 넣어놓으면은 이상한 뭐 물건이 하나 들어있어. 그런 거 잡혀버리는 공항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발력 부족이나 경험 부족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복잡해. 지금 일 바빠 죽겠는데 공항까지 쫓아가가지고 직원들이 막 풀어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공사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건 뭐 단체로 뭐 가는 거에서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조금 크게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되면 장치공사를 자기가 계약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장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를 늦어도 한 일주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하기 전날 D-1일이 되기 전 D-2 24시에 이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니까. 근데 거기 장치공사 계약은 회사가 뒤돌아가지고 아예 안 나타나 며칠 전에. 그래서 자기 모르고 그냥 가면 큰일 나지. 일주일 7일 전에 이미 장치업체가 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시의 담당 직원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쫄쫄 출장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장님한테 혼나지. 혼나고 잘못하면 회사에 쫓겨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공사는 계약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조명용 전선 사용 불허. 여러분들 저거 알죠? 우리나라 전기는 전기 규격은 독일식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뭐 어스선하고 해가지고 독일식인데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미국식이에요. 근데 어떤 장치회사, 정치업체들은 이게 좀 혼돈될 수가 있다고. 이게 미국 걸 갖다 유럽에 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런 걸로 공사하면 결국은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돼요. 전시회는 내일 해야 되는데 오마이갓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제 전부 이 전선을 뜯어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6번 보세요.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이 쓰레기가 엄청 쌓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쓰레기들을 이 장치업체가 다 치워야 돼요. 안 치우고 가면 나중에 전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치우고 다 벌금까지 물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폐기물을 쓰면 안 된다. 야, 그 날씨 안 좋은 게 제일 힘들어요. 교수가 미국 있을 때 아침에 이제 장치 사람들 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하러 가야지. 아침에 딱 이러니까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눈도 잘 안 오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그래가 아무것도 못 하고 막 하다가 겨우 왔던 뭐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날씨가 나빴는데도 굉장히 성과는 좋았어요.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전시회뿐만 아니고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이거 지금 실제 그 동영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빵 했는데 이게 거꾸로 나왔죠. 거꾸로. 예.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해외 출장을 갈 때 요새는 뭐 코로나로 출장을 안 갔으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한참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여기 전 세계 각국에 출장 다니고 놀러 다닐 때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만 교수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가 전시회 다 준비 다 해놨어. 근데 여기 전시 부스 교원이 오지를 못해.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긴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같이 봐주든가 뭐 그런 일도 있고, 아니면 통역원을 미리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역원이 대신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현지에서 그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전시회 하면은 꼭 한두 분은 아픕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 체해가지고 쓰러진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열병이 막 여의 고열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 비상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긴급 이송 이런 게 해야 큰 일이 당하지 않죠. 실제로 해외 출장 가서 돌아가신 분들 꽤 있어요. 네, 그 있습니다. 숙소 예약 잘 안 되는 경우. 실제 이것도 이런 4번도 실제 있더니 겨울에 이제 유럽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도 선선해요. 그리고 선선한데 난방을 안 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추워서 한국 사람 잘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전기담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추위를 많이 탄다든 이런 경우. 근데 실제로 3월 달에 정보통신 박람회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게 난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오신 한국 분들이 전부 덜덜덜 떨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뭐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예방은 할 수 없지만 실제 이제 유럽에 갈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코트라가 하는 저 스페인에서 하는 엑스포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때 뭐 그 사람들은 워낙 춥게 이렇게 자니까 뭐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추우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전부 그 뭐죠? 막 전기 담요 막 보내고 그런 난리가 쳤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출장 갈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 특히 유럽은 으스스하게 추워요. 이게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뭐 날씨가 이게 막 비바람 치고 하니까 추워서 잠을 잘 수고,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자 일자 개시 전 그 얘기했습니다. 비자 날짜가 도착 날짜보다 더 늦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돈 잊어버린 사람도 있대. 실제로 봤습니다. 전시회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원래는 전시회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팔게 하는 데도 있어요. 홍콩 같은 식품박람회, 홍콩 식품박람회 가면 현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막 들어가는데 뭐 난장판이라고 그러더만 거기 생각해 보세요.
B2B 전시회만 하는 데는 바이어만 오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B2C까지 하는 전시회면 사람 더구나 한국에서 뭐 김 이런 거 왔다 그러면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주로 어떻게 판매 카드 이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현금 받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현금 뭐 이만큼 잊어버리고 그럼 뭐 파나 마나 꽝이죠. 참 그 현금 이런 거 부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악성 언론기사 5번 이런 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보세 통관을 해서 왔는데 바이어가 팔라고 막 하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관에서 전시 주최자가 추적해가지고 그거 다 나중에 추적하는데 들어간 행정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500달러만 하면 되는데 실제는 800달러를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소탐 대실이죠.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거 안 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6번 같은 일도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 가셨을 때 그래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7번 음주운전.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우리 남학생들 조심해야 돼. 이게 출장을 처음 가면 긴장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데 자꾸 이게 가게 되면 이제 현지에 익숙해지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내일 가야 되는데 저녁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런 엄청난 중상을 입었던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가 난리가 나지 아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 한국에서 직원이 출장을 와가지고 외국에서 아프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 엄청난 돈도 물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출장 다닐 때는 항상 몸조심을 해야 된다. 해외여행 중 범죄 피해 사례, 범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요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어느 그 유럽에서 있을 때 어느 한국 가족이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가면 어때요? 걸어다니고 힘들지.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요. 반갑다 맥도날드. 가방을 여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가방이 없어졌어. 여러분들 배낭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할 때 항상 2인 1조로 다니고 화장실 같이 가면 안 돼.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따로따로.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 실제 이거 유럽에 사는 한인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떨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식구들이 뭐 떨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핸드백 갖고 도망갔어. 그 1번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말 걸고 그러면은 자꾸 그 사람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거죠. 3번 기차역 앞에서 가방 도난. 이거 교수가 2번이나 겪었더니 실제 교수가 스위스 그 아름다운 스위스에 가가지고 가방 위에 보통 손가방 올려놓잖아요. 큰 가방 위에다가 택시 잡는다고 이렇게 이쪽 보고 있으면 가져간다니까 그거. 참 그 난감하죠. 그래서 가방과 가방은 항상 묶어놔라 그런 철칙이죠. 묶어놓으면 2개를 못 가져가죠. 무거우니까. 뭐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유럽에 왔다가 가족들이 저녁에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잤어요. 여름에. 하필 그 여권이 든 가방을 가지고 엄마 핸드백에 넣어놨는데 식구들 여권을 다 가져가. 걔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현대자동차 거기 대리점에 법인에 근무하신 분이어가지고 내가 막 현대자동차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서 여권을 여행 중에 발급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인턴 학생이 보통 벤치에 앉아 가방, 여권 등 가방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복대도 심지어 열고 이렇게 돈 끄집어내 여기다 타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열고 지퍼 열고 돈 가져가고 막 여권 가져가고 그래요. 자동차를 실제로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놨던 노트북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앞에서 참 그 아름다운 영국의 정원도 보고 했잖아요. 참 좋은데 유럽에는 여러분들 알죠? 뭐 시리아 난민을 뭐 독일이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영국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해가지고 이야기들 뭐 영국이 뭐 브렉시트를 해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유럽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구권 그 동구권에서 온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집시도 많고 집시 같은 경우 독일에는 별로 못 봤는데 이태리 같은 집시 굉장히 많고 영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소매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낭여행 가든 뭐 신혼여행을 가든 뭐 출장 여행을 가든 간에 유럽에서는 이 소매치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 위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말 걸어 옆에서. 그럼 옆에서 가져가 막 말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또 뭐 길 물어봐 어디에 뭐 길 물어보고 하고 뭐지 이렇게 하고 옆에서 가져가고 뭐 이런 거는 그렇든지 뭐 가방 가져가는 건 그건 아주 뭐 그 뒤에 따라오면 특히 여학생들 가방 뒤로 매 핸드백 뒤로 매면 안 돼. 앞으로 매야 되는 거예요. 뒤에 매면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 뒤에 따라오다가 핸드백 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 뭐 온갖 뭐 이제 텔레비전 막 보고 있는데 이쪽 보고 있으면 가져가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유럽에서 이런 정말 일이 벌어지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유럽의 어두운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소매치기 절도 점도둑하고 마약입니다. 두 가지. 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스위스 뒷골목에 가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참 유럽의 그 아픈 부분이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런 이제 범죄의 그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특히 뭐 한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배낭여행 가가지고 그 뭐 친구하고 둘이 저녁에 잠자는 경우 많잖아요. 잠자고 그냥 가 저쪽으로. 그럼 저녁에 자고 있으면 누가 보고 있으면 배낭 훔쳐가고 그런 거. 만약에 둘이 배낭여행을 두 사람이 가더라도 같이 잠자면 안 되고 절대 혼자 돌아가면서 잠을 자요. 돌아가면서 계속 가방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맥도날드에서 가방 잊어버린 사람 아니면 아래 내려다보는 건 유럽에 사는 교민들이 당해요. 교민들이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당하는데 한국에서 뭐 모르고 이게 가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시의 용어 얘기 아까 했는데요. 여기 교수가 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에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상담에도 필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눈여겨서 보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6번째 강의인데 다음 주에는 전시의 부스 운영, 상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사람만 하세요. 질문 없어요? 또 안 와야지. 무슨 질문 안 해? 아, 내가 너무 강의를 너무 많이 해버렸나 보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제가 끌게요. 이게 끄면 자동적으로 꺼져요.